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1살 된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식자재 도매 가게를 운영하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오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박민정은 37살이고 동네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반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실장까지 올라갔죠. 저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챙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우리 부부에겐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죠. 딸아이는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 저희 부부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딸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딸아이 학원 스케줄을 꼼꼼히 챙기고 숙제도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큰 욕심 없이 그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죠. 제가 보기엔 우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오늘도 수고해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고 저녁엔 딸아이와 장난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여 너희 부부 참 잘 산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괜찮아, 우리 같이 힘내자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명절 연휴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쉴 때 문을 열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힘들었지만 제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아내가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면 저는 괜찮아, 우리 딸 대학 보낼 돈 벌어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고마워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딸아이 학원비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엔 작은 선물이라도 꼭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당신 참 로맨틱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딸아이도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저는 피곤해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라고 칭찬하면 딸아이는 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큰 싸움 없이, 큰 문제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아내와 의견이 안 맞아 다투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라고 아내가 먼저 사과하면 저도 아니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라며 화해했습니다. 그런 게 부부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부부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6개월쯤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라고 연락이 오면 저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했습니다. 피부과 일이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상담실장이라는 자리가 책임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어느새 거의 매일같이 되더군요. 오늘도 회식이야? 물으면 응. 원장님이 직원들 사기 진작한다고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아내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제가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으면 괜찮아, 당신도 고생 많았지라며 웃어주던 사람이 이젠 피곤해, 그냥 자잘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라도 만지려 하면 진짜 피곤하다니까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아내도 일하느라 힘들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귀가가 더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물으니 아내는 회식이 길어졌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짙게 풍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전화 왔어 라고 소리쳤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동딸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금이 안 돼 있었습니다. 평소엔 항상 잠금을 해두던 아내였는데 그날은 깜빡했나 봅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오늘은 호텔 가지 말고 오피스텔에서 보자. 요즘 호텔 체크인 기록 남는 거 부담스럽더라. 당신 남편 눈치챌까봐 조심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자.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빨리 보고 싶어. 남편한테 언제 이혼 얘기할 거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힘이 쭉 빠져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기 묻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라는 사람은 누구야? 호텔? 오피스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동료야. 오빠처럼 잘 챙겨줘서 그렇게 저장한 거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동료가 왜 호텔이나 오피스텔 얘기를 해?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 바보로 보여.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준 게 없다고. 나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했어. 딸아이 학원비, 집 월세, 생활비 다 내가 번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만 벌면 다야. 나는 감정적으로 메말라 죽을 것 같았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자기만 바쁘고. 나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느라 힘든데 당신은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매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라고 물었던 건 뭡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다 주고 생일 때마다 선물 챙기고 그게 다 관심 아닙니까?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나 매일 당신 걱정하고 챙기려고 노력했어. 당신이 힘들까봐 집안일도 같이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고작이야?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딸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걱정됐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다른 남자랑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가. 제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줘. 당신은 항상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잔 게 잘못입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한 게 죄입니까? 그럼 아내는 그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온 게 정당화됩니까?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말이 돼? 우리 딸은 생각이나 해봤어? 아내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죠.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대답해. 그 남자가 누군데? 얼마나 오래 만났어? 언제부터 이랬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6개월쯤 됐어. 그 사람은 피부과의 거래처로 왔다가 알게 됐어. 처음엔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점점 가까워졌지. 6개월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겁니까? 그동안 제가 모르게 다른 남자와 만나고 호텔에 가고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겁니까?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야? 계속 만날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못 살겠어. 나 이혼할래. 그 말이 제 귓가에 들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저와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딸아이는 어떡하려고 이래? 애는 아직 어린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하지만 아내는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그냥 양육비만 보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제 안에서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아내의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나보다 나아? 그 사람이 나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그 남자는 3일 밤낮도 가능해. 당신은 상대도 안 돼.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제 앞에서 자랑하듯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까? 아내는 제 표정 따윈 신경도 쓰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챙겼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차라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10여 년을 함께한 사람, 딸아이를 낳아 키운 사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보여줬던 웃음, 따뜻한 말,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간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딸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허탈함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금방 눈이 떠졌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니 그게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옆자리엔 아내가 없었습니다. 빈 침대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로 저를 떠났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출장 갔어. 곧 올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만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허탈함과 슬픔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낯선 법률 용어들이 제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후기를 읽었습니다. 불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평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 한 곳을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까지.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내용도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시는군요.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라니, 저는 그저 휴대폰 메시지 하나 본 게 전부였습니다. 메시지는 봤는데 그거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 통화 녹음 등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모아야 하는 거지? 변호사는 제 표정을 보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아내분의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동명의 카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오피스텔 관련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내분이 자주 가는 곳을 파악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차량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흐름도 중요합니다. 혹시 아내분이 생활비나 저축금을 빼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돈이 상간남에게 갔다면 이건 역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불륜뿐만 아니라 재산 유용까지 입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간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했습니다. 상담료는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상담은 무료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도청이나 불법 촬영 같은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카드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최근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건 보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씩 결제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주 있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월세 이체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오피스텔 월세라니? 아내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다는 말인가요? 더 놀라운 건 명품 가방과 고급 식당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짜리 가방, 100만 원대 식사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달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 돈으로 쓴 겁니까?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이렇게 쓰인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따라가다 보니 계좌 이체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큰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300만 원씩 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로 모아둔 적금도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저축해둔 예금도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내가 제 돈을 몰래 빼간 겁니까? 저는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를 보니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가 말했던 그 남자입니까?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 통장에서 큰 돈이 여러 번 인출됐어요. 아내가 몰래 빼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세요. 아마 상간남에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 유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체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자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의 계좌였고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최근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가 제 돈으로 그 남자의 사업 자금을 대준 겁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 다른 남자의 사업에 쓰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 돈이 상간남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사람은 최근에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출력한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메모해둔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녹화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차는 아내가 주로 썼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꼭 확인해 보세요. 블랙박스엔 주차 중 녹화 기능도 있으니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타고 다니던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수많은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쯤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에 탔는데 조수석에 남자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그 강민수라는 사람일 겁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출발하기 전에 키스까지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면,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우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모두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를 다룰 것이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강민수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당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불륜의 정도와 기간, 재산 유용 사실 등을 고려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합니다. 양육권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딸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은 양육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재산을 유용한 사실까지 있으니 양육권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딸아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니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재판 일정이 잡힐 겁니다. 그 전까지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계속 모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내와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출장 간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안 와?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일이 좀 바빠.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딸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조만간 연락 갈 거야.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협의 이혼?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재판에서 보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 날짜를 통보해 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준비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떨렸지만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조금씩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반대편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내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강민수라는 사람일 겁니다. 제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혼 청구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불륜 사건입니다. 피고 박민정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 강민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입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호텔 결제, 오피스텔 월세 이체, 고급 식당 이용 내역이 수십 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들어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총 4,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강민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피고와 강민수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되자 재판장은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내 측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한 게 잘못입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한 게 죄입니까? 하지만 저는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할 겁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의뢰인이 강민수 씨와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무단 인출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억지입니다. 원고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헌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명백한 재산 유용입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큰 돈을 인출해서 제3자에게 준 것은 불법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뒤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을 봤죠? 우리 쪽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다음 재판까지 추가 증거를 더 모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언제 와?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솔직히 얘기할게. 엄마가 당분간 우리랑 안 살 것 같아.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엄마가 우리 싫어해? 저는 딸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가 좀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하지만 너는 아빠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추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아내가 자주 갔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출입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원 명령서를 보여주자 협조해 주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내와 강민수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늦은 밤에 나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당일, 저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상간남 강민수도 증인석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는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피고와 강민수가 함께 출입한 기록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기록도 여러 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민정과 어떤 관계입니까?
강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민정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라고요? 그렇다면 원고의 돈을 사업 자금으로 받은 것도 진심입니까?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민정 씨가 자발적으로 투자해 준 겁니다. 저희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이 돈은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나온 돈입니다. 원고의 동의도 없이 빼간 돈이죠. 증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습니까?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증인이 최근에 시작한 음식점 사업,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제 자금이고 일부는 민정 씨가 도와줬습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아닙니까? 증인의 사업자 등록 자료를 보면 초기 투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중 4,500만 원이 민정 씨, 정확히는 원고의 돈입니다. 이것을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은 그 돈이 원고의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았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은 타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그의 재산까지 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엔 아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왜 강민수 씨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일만 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고 민수 씨가 그 외로움을 채워줬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원고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돈 벌려고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번 겁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까? 증인과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은 그 헌신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돈을 강민수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제 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2주 뒤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정과 강민수는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박민정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이도윤과 피고 박민정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둘째, 피고 박민정은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로 합니다. 넷째,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피고 강민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고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했고 강민수도 손해배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딸아이와 단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엄마 없이 우리 둘이만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이야. 딸아이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집에 짐을 다 풀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낙엽을 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이 낙엽 예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내는 없지만 딸아이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강민수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갚느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른 셈이죠. 아내에 대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친정집에 들어갔다가 부모님께 크게 혼나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지금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돈을 다 지급하고 나니 남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게다가 직장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우리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제 남남이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딸아이라도 보고 싶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이야. 법원 결정 따르면 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딸아이 얼굴만 보고 갈게.
저는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지금 딸은 학원 갔어. 그리고 약속 없이 오지 마. 다음부턴 경찰 부를 거야. 아내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면접 교섭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딸아이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보자마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려 했지만 딸아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딸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내는 딸아이에게 계속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딸아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 우리 가야 해.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다음 달에 또 보면 돼. 딸아이는 엄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내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며칠 뒤 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제발 다시 받아줄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랑은 완전히 끝났어. 나 이제 혼자야. 너무 외롭고 힘들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늦었어. 나도 이제 너 없는 삶이 더 편해. 그리고 3일 밤낮도 가능하다던 그 남자한테 가. 나는 상대도 안 된다며.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아내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아내를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는 건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 밤낮도 가능하다던 그 남자에게 가라. 나는 이제 너 없는 삶이 더 편하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딸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향해서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10여 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제 돈까지 빼내서 그 남자의 사업 자금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저는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윤재민, 42살의 평범한 공무원이죠. 그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런 기러기 아빠였어요. 아내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였습니다. 재민의 아내 박민정은 37살로 한때는 전업주부였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아들 도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재민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죠. 사실 재민의 삶은 고달팠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죠. 동료들이 퇴근 후 저녁 약속을 잡아도 집사람이 기다려서요라고 거절했던 그였는데 정작 그를 기다리는 건 텅 빈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정이랑 도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절반 이상을 아내에게 송금했어요.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버텼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간단한 요리로 때우는 게 전부였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지냈어요. 민정이가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영상통화로 가족의 얼굴을 봤어요. 아들 도현이는 아빠 보고 싶어요. 라며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들었고 재민은 그 모습만으로도 일주일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민정은 여보 고생 많아.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여유로움이 묻어났어요. 재민은 그게 미국 생활에 적응한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재민은 단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내려고 해도 이번엔 바빠서 안 돼.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와라는 아내의 말에 번번이 포기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민은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민정이랑 도현이를 깜짝 놀래켜줘야겠어.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동안 못 본 그리움을 한 번에 풀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재민은 몰래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에게 가족일이 생겨서 일주일만 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동료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항공권도 예매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까지 구입했죠.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정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민은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요. 출국을 며칠 앞두고 재민은 평소처럼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항상 같은 각도에서만 카메라를 잡았죠. 거실 한쪽 구석, 딱 그 자리에서만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집 좀 보여줘. 도현이 방도 보고 싶고라고 말하면 지금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창피해라며 웃어넘겼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누구나 집이 어질러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정말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재민이 내가 보내준 그림 어디 걸었어? 라고 물어도 그거? 아직 못 걸었어. 어디에 걸지 고민 중이야 라며 얼버무렸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재민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3년 넘게 믿고 지내온 민정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재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직장 동료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재민아. 기러기 생활 오래 하면 부부 사이 멀어진다더라. 진짜 조심해야 돼. 다른 동료도 거들었죠. 맞아. 내 친구도 그렇게 당했어. 외국에서 혼자 있으면 유혹이 많대. 특히 여자들은 외로움 타잖아. 재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우리 민정이가 그럴 리 있겠어?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외국에서 혼자 있으면 유혹이 많대. 부부 사이 멀어진다더라. 그 말들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믿고 미국 간 건데. 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업무를 보는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재민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곧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깜짝 선물로 나타나면 민정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그 상상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끌어안으며 여보, 정말 몰랐어.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말할 모습. 아들 도현이가 아빠. 라며 달려올 모습이 눈에 선했죠. 재민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또 영상통화를 했을 때 민정의 뒤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같았죠. 재민이 지금 누구 있어? 라고 묻자 민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TV 소리야. 요즘 미국 드라마 보고 있거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그래? 라며 넘어갔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실시간 대화 같았어요. 드라마 속 목소리치곤 너무 가까웠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정이를 믿어야지. 재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출국 하루 전 재민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어요. 명품 가방, 아들을 위한 선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향수까지. 캐리어에 하나하나 넣으며 재민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민정이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재민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은 따라왔어요. 창밖을 보며 재민은 생각했죠. 도착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정이랑 도현이를 보면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재민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정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재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아, 그냥 꿈이야. 재민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재민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미국의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죠. 3년 만에 가족을 직접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내가 사는 집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도로, 정돈된 주택가, 깔끔한 잔디밭들. 민정이랑 도현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재민은 조금 안도했어요. 환경은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보낸 사진들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택시가 한 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죠.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어? 재민은 약간 놀랐어요. 자신이 보내는 생활비로 이 정도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정이가 영어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정리했죠. 저녁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캐리어를 끌고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벨 누르면 민정이가 얼마나 놀랄까?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빛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보통 이 시간이면 도현이가 공부하거나 게임하는 소리, 민정이가 요리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를까 아니면 직접 문을 열까? 결국 재민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죠. 똑똑똑. 여전히 조용했어요. 재민은 핸드폰을 꺼내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아니야, 깜짝 놀래켜줘야지라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둘이었죠. 재민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정이랑 도현이겠지? 하지만 그림자의 크기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민정 같았는데 다른 하나는 너무 컸어요. 도현이치곤 덩치가 큰 것 같았죠.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가.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비키를 꺼냈습니다. 민정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하나 만들어뒀던 거예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에 키를 꽂았습니다. 찰컥.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죠. 현관 안은 어두웠습니다.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여자 구두, 그리고 남자 운동화. 재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남자 신발이 여기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희미한 불빛이 침실 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재민은 멈춰 섰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니야, 착각이야. 민정이가 친구들 초대했을 수도 있잖아. 재민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친구들이 모인 파티 같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은밀했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재민은 침실 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죠.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침대 위에 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피부색이 검은 남자가 있었죠. 둘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재민이 문을 여는 소리에 둘 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재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흑인 남자는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죠.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정은 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침대 위에 두 사람을, 어질러진 방을, 모든 걸 찍었죠. 뭐 하는 거야? 그만 찍어. 민정이 소리쳤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였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증거. 재민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사진을 찍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민정은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찍으라고. 하지만 재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흑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를 찾고 있었어요. 재민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제대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남자는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Listen, I'm sorry. I didn't know. 영어였어요. 재민은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거였죠. 뭘 몰랐다는 건지 재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민아,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질러진 침대, 벗겨진 옷들, 그리고 두 사람. 이게 대체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여긴 왜 와? 민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는 투였습니다. 뭐? 내가 왜 왔냐고? 내 아내랑 아들 보러 온 게 잘못이야? 재민의 목소리도 커졌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재민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 미리 연락했으면 이 꼴을 안 봤겠네. 그게 내가 화난 이유구나.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흑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She told me she was single mom. 그는 민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재민은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싱글맘이라고 했다고? 민정이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Yes. I didn't know she had a husband. 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정이 이 남자에게 자신을 싱글맘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얘기였죠. 재민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래? 내가 싱글맘이라고 했어? 민정은 눈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은 무슨. 재민은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손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흑인 남자는 황급히 옷을 다 입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I'm sorry. I'm leaving now. 그는 재민을 피해 문 쪽으로 갔죠. 재민은 그를 막지 않았어요. 막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재민과 민정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침대 끝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언제부터였어? 그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소리 지를 때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다시 물었죠. 언제부터 이랬냐고.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1년쯤. 됐어. 재민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랑 살았다는 거야? 살았던 건 아니야. 그냥. 민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재민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일어섰어요. 방을 나가려다 멈춰섰죠. 도현이는 어디 있어? 그제야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 민정이 대답했어요. 재민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이 장면을 보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내일 데리러 갈 거야. 너는 도현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재민은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재민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증거로 충분했죠. 그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이혼 변호사, 간통 소송.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한인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였어요. 재민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꺼냈어요. 재민은 긴장했죠.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재민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아내한테는 확실히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분에게는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에게 별도로 소송을 거는 건 힘듭니다.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재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였죠. 좋아요. 민정이만이라도 확실히 책임지게 할 겁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재민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남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했죠. 하지만 변호사의 말처럼 민정이 그에게 싱글맘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상 그 남자는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은 속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재민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렇게 화창한 날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쓴웃음이 나왔어요. 3년 동안 자신이 뭘 한 건지 생각하니 허무했습니다. 매달 통장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원룸에서 외로움을 참아가며 버텼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재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재민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민정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더 해? 어젯밤에 다 봤잖아.
그게 아니라 내 입장도 들어줘. 나도 외로웠어. 너는 한국에서 일만 하고 나는 여기서 혼자. 재민은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다른 남자 만나도 돼. 그게 내 변명이야? 민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재민은 계속 말했죠. 나도 외로웠어. 진짜 외로웠어. 하지만 너랑 도현이 생각하면서 참았어. 그게 가족이니까. 근데 넌 뭐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1년 동안 날 속이면서 다른 남자랑 잤잖아. 그것도 내가 보낸 돈으로 살면서.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 만났어. 이혼 진행할 거야.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 이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도현이는 어떡하고? 도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자격 없어. 자격 없다니. 내가 도현이 엄마야. 민정이 소리쳤어요. 재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도현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놀았다고 말할 거야? 민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재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울지 마. 그런 거 나한테 통하지 않아. 변호사가 서류 준비하면 연락할 거야. 재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도현이를 데리러 갔어요. 친구 집 앞에 도착하자 도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들이 자신을 안으며 웃었어요. 재민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왔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재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왔어. 도현이 깜짝 놀래켜주려고. 와, 대박. 그럼 이제 같이 살아. 순수한 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빠가 일주일만 있을 거야. 그동안 재미있게 놀자. 도현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었어요. 그래도 좋아. 오랜만에 아빠 보니까 너무 좋아. 재민은 아들을 데리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민정이 있는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도현이는 왜 집에 안 가? 라고 물었지만 재민은 아빠랑 특별한 시간 보내자라며 얼버무렸죠. 아들은 호텔에서 자는 게 신기한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현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어요. 재민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가 시작될 거였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 증거사진들,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핸드폰에 민정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재민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재민은 문자를 읽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정도 변호사를 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재민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흑인 남자의 진술까지. 민정의 변호사도 불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재민은 법정에 섰습니다. 민정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제 의뢰인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육권만큼은 절반씩 나누길 원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1년 동안 간통행위를 지속했고 원고를 속여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건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몇 주가 지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겼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원고 측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3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민정이 다가오려 했지만 재민은 손을 들어막았죠. 이제 할 말 없어. 판결 나왔고 우리는 끝이야.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이미 민정에 대한 모든 감정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내? 나 지금 돈 없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재민아, 제발. 도현이만큼은. 민정이 매달렸지만 재민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대로 민정은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은 재민이 가져갔고 양육비도 민정이 일부 부담해야 했죠. 재산 분할에서도 민정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민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민정은 사실상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도현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현이는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지만 재민은 엄마는 일이 있대. 우리 둘이 먼저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천천히 설명할 생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이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아픈 법이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재민은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도현이와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아들 방도 따로 마련해주고 책상과 책장도 새로 샀죠. 도현이는 새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빠, 여기 좋아. 학교도 가까워.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재민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편 민정은 미국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내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바닥났고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일하던 영어 학원에서도 소문이 퍼졌죠. 한인 사회는 좁았습니다. 누군가 민정의 이혼 사건을 알게 됐고 곧 동네 전체에 퍼졌어요. 들었어? 민정이가 남편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놀았대. 어머, 정말? 그러고도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학원 원장이 민정을 불렀어요.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학부모들 반응이 좋지 않아서요.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정은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죠. 민정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친정이었습니다. 친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왔니?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한숨만 깊게 쉬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민정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민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앉아봐. 어머니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민정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내가 그렇게 철없는 애였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귀한 아들 낳아서 그렇게 잘 살았잖아.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어?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니? 내 오빠도 창피해서 집에 얼씬도 안 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현이는 어떡하고? 내 아들이야. 근데 넌 그의 생각은 했어? 엄마 없이 어떻게 크라고?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도현이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차라리 모르는 집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 같은 딸 둔 게 부끄럽다. 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면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었고, 어머니는 민정을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죠. 오빠는 한 번 집에 들렀다가 민정을 보고는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민정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데다가 나이도 애매했죠.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재민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마저 자신이 도리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도현이를 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재민은 민정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도현아, 엄마야. 보고 싶어라고 보낸 메시지들은 읽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몇 달이 지나고 민정은 겨우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도 낮고 일도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을 응대하는데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나도 저렇게 도현이랑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재민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에 도현이가 보였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팔로우 신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며칠 후 다시 신청했지만 똑같았어요. 재민은 민정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피했어요. 민정아, 미안한데. 나도 요즘 바빠서. 지금은 좀 어려워. 나중에 연락할게.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민정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감수해야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민정은 알 수 없었어요.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친정집에 얹혀 살며 카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7이었던 민정은 어느새 40이 넘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민정은 뉴스에서 의대 입학식 소식을 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학생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도현이.
이제 대학생쯤 됐겠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민정은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여러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죠. 지역 명문고 졸업생, 명문의대 합격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사진이 보였습니다. 도현이었어요. 훤칠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쏟아졌죠. 도현아, 우리 아들. 사진 속 도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였어요. 민정은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도현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의대였죠.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요. 민정은 기사에 나온 입학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가봐야 하나? 도현이를 볼 수 있을까? 갈등이 됐습니다. 가봤자 아들이 반가워할까? 재민이 쫓아내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가자.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입학식 당일 민정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며 물었어요. 어디 가니? 잠깐. 볼일 있어서요. 민정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의대가 있는 도시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정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현이가 날 알아볼까? 반가워할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달렸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의대 캠퍼스는 웅장했어요.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죠. 민정은 멀찍이 서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도현이를 찾으려고요. 민정은 강당 입구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현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아, 어디 있니? 입학식이 시작됐어요. 민정은 강당 뒤편 구석에 몰래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죠. 민정은 그 모든 순서를 지켜보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이었어요. 도현아. 민정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모습, 의젓한 표정, 모든 게 낯설면서도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가 못 본 사이에. 가슴이 미어졌죠. 입학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도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도현이가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강당 앞 계단에서 도현이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재민이 있었어요. 둘은 함께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기 있고 싶었는데. 민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도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몇 미터 앞까지 다가갔을 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도현아. 도현이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민정과 눈이 마주쳤죠.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민도 민정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하러 여기 왔어?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재민을 무시하고 도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도현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은 손을 뻗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도현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도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민정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아들만 보였으니까요. 도현이는 표정 없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정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죠. 도현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하지만 도현이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민정이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입니다. 도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갑고 명확한 말투였죠.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도 알아요. 저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밝고 순수했던 도현이는 없었습니다. 민정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도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잖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들. 도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이 필요했으면 그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버지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민이 도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도현아. 오늘은 내 입학식이잖아. 기분 좋은 날이야.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제발. 민정이 소리쳤지만 도현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민과 함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참 후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캠퍼스를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정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한편 재민과 도현이는 입학 축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아까 일. 도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아빠. 전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재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 이제 내 길을 가면 돼.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도현이는 미소 지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재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 외로움, 고통. 하지만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줬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도현아, 내가 자랑스럽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대답했죠. 둘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의 아픔, 이혼의 고통,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하지만 모두 이겨냈어요. 재민은 도현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도현이를 지켜낸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으며 결국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죠. 도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재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